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한 2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이 굉장히 귀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무지하게 귀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세상이 바뀐 증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사건이죠. 저는 72년생입니다. 몇 명이 태어났을까요? 95만 명이 태어났어요. 예, 57년부터 71년생 사이 있으시죠? 예, 100만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부생들 몇 년생일까요? 뭐 2003년, 4년, 5년 뭐 이런 친구들인데 대략 우리나라에서 50만 명 출생자가 깨지기 시작한 게 200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부생들은 다 50만 명 미만으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도 그건 괜찮죠. 그 40만 명대로 쭉 유지가 되다가 드디어 2017년에 40만 명도 깨지게 됐죠.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이제 드디어 30만 명대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명 태어났나요? 예,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자, 올해는 합계 출산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예, 분기별로 월별로 보면은 좀 낮은 것 같다가 가장 최근 통계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0.6 정도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출산율 0.6이 합계 출산율 0.6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00명의 남녀가 있어요. 남자 50명, 여자 50명. 자, 그럼 50쌍을 이룹니다. 자, 50쌍은 몇 명의 아이를 낳을까요? 합계 출산율 0.6에서 30명의 아이를 낳겠죠. 그죠? 50쌍이니까 30명. 자, 30명이면 15쌍이 또 탄생합니다. 그죠? 그러면 15쌍은 또 0.6. 그러면 9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0명의 사람들이 9명으로 주는데 단 2세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구 절벽, 뭐 저출산,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좀 무뎌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 저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소위 생산 연령 인구들, 소위 이제 25세부터 59세 사이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대략 한 2,600만쯤 됩니다. 자, 근데 앞으로 그 인구가 대략 앞으로 10년 동안 327만 명 부산시 인구가 사라지고 그 다음 7년 동안 207만 명 대구시 인구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가수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란 노래 아시는 청중님들 계실 거예요, 그죠? 1994년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때 김광석 씨가 이제 서른 즈음에란 노래를 부를 때 우리나라 이제 중위 연령 인구를 쭉 늘어놓고 가운데를 딱 찍으면 중위 연령이 29세였다. 서른 즈음에란 말이 딱 맞았던 거죠. 자, 근데 그 작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그 미래 인구 추계 조사 결과를 보면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29세가 절대 아니죠. 46세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중위 연령에서 크게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위안이 되긴 하는데 자, 2072년 앞으로 50년 정도 뒤죠. 자, 그때 우리나라 인구는 3,600만이고 중위 연령이 63세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서른 즈음에 어쩌고 하면 그냥 얼란 거죠. 얼락. 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3,600만. 자, 인구도 쇼킹하죠. 줄어든 게. 자, 근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노인이다. 지금 기준으로. 그게 굉장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인구 감소가 여러 가지 결과를 낳겠지만 자,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이 정도로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 노동 공급이 감소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은 큰 걱정이죠. 자, 근데 인구 경제학자들은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다. 자, 인구의 감소가 어마무시한데 저렇다고 바로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생산 연령 인구는 줄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그만큼 줄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여성들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네,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을 해요. 정년이 연장되면서. 자, 그러니까 또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기술 진보로 인해서.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가 준다고 경제활동 인구가 바로 그 감소의 폭만큼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15년, 20년은 노동 공급의 총량은 무시무시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장 걱정은 없다.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술이 진보하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노동 공급이 줄어도 노동 수요도 줄면 문제 없겠죠. 자, 우리가 AI가 보편화돼서 정말 단순 사무가 다 자동화된다면
자, 우리 노동 공급 줄어도 뭐 큰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저 그런 변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년 연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인력들이 지금 한 100만 명 있는데 대부분 E9 비자를 받고 온 비숙련공들이거든요. E7 비자, 이 전문직에 부여되는 이 비자의 개수를 좀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인력 유입에도 좀 적극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요. 자, 근데 굿뉴스는 15년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 경제학자들의 얘기거든요. 총량으로 보면. 자,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일할 청년이 사라진다. 자, 이거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80살까지 일을 한다고 이런 젊은이들 대체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중장년층이 아무리 오래 일을 한다고 청년층 인구 감소를 바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즘에 이제 어떤 시대를 대학은 맞고 있느냐? 자, 인구가 감소하면 가장 치명타를 입을 기관들이 어딜까요? 교육기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요즘에 그 아마 대학이 망하니까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전망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안 해요? 석박사 과정을 밟지 않습니다. 예. 교수가 되려면 박사가 필요한데 굳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14년 전에 제가 서울대에 부임할 때는요, 교수가 학생을 선택하는 시대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줄을 서 있고 그 학생들에서 누구를 고를까라는 게 이제 교수의 딜레마였는데, 자, 요즘은 네, 학벌보다 돈이 좋잖아요. 그죠?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대잖아요. 그죠? 공부를 할까요? 안 합니다. 그죠? 거기다 인구, 지금 이제 대학원 들어올 만한 친구들, 40만 명대 친구들이 이제 40만 명대 출생자들이 이제 대학원에 들어올 나이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학생이 교수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네, 이미 그 시대가 왔고요. 자, 대학은 기업보다 한 5년 정도 인구 절벽의 매를 빨리 맞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자, 얼마 안 되죠, 학생들이. 자, 그러면 이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이 제 동료 교수가 아닌 저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좋은 리더가 돼야겠다. 학생들한테 뭔가 학생들한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줄 수 있는 교수가 돼야겠다. 연구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지도도 잘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사람이 굉장히 귀해질 겁니다. 자, 지금은 구인난 하면 중소기업 얘기죠. 네, 대기업들은 사실 구인난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아직은 65만 명 이상 출생한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65만 명 이상의 출생자들 매년 그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2020년대 후반, 2030년쯤 되면은 드디어 이제 40만 명대 출생자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릴까요? 자, 추정컨대 2030년이 되면 삼성도 SK도 LG도 현대도 원하는 인재를 바로바로 뽑지 못할 거예요. 또 그들이 아무나 뽑고 싶어 하나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R&D 중심 기업들입니다. 아무한테나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공계 석박사 인력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도 보면은 대학원이 빈사 상태다. 자, 그러면은 자, 최근에 의대 정원까지 1,500명 늘려놨죠? 네, 10년 뒤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어떤 시대였어요? 기업이 사람을 선택하는 시대였습니다. 그죠? 아, 너 가진 노동력이 한번 보여줘. 아, 얼마짜리구나, 네 노동력은. 자, 거기에 맞춰서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그죠? 그리고 노동력을 반영구적으로 구매하는.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야.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었는데 그 노동시장이 아마 바뀔 수도 있겠죠. 기업이 사람을 선택하는 시대에서 이제 사람이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2030년 정도는.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청년 인구가 지금 670만인데요. 비슷하게 가다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20만 명 이상이 줍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35년까지 또 6, 70만이 줄어가지고 대략 앞으로 10년 뒤에는 청년 인구가 25세부터 34세 인구가 500만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정해진 미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정말 사람이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 어떤 세상일까요? 자, 이제 그 인재들이 쫙 펼쳐진 선택지 후보군 기업을 놓고 선택을 하는 거죠. 어느 기업이 제일 좋은 복리후생을 주지? 어느 기업이 제일 높은 임금을 주지?
어느 기업이 내 몸값을 제일 올려줄 수 있는 훌륭한 경력 설계 상품을 제공하지? 자,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자,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말로만 사실 사람이 미래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 위주잖아요. 그죠? 제조업 위주의 회사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재료고요. 그 다음이 공장입니다. 제조 라인 생산 설비.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인건비가 아깝다가 속마음이었어요. 그죠? A가 그만두면 B를 뽑으면 되고 B가 그만두면 C를 뽑으면 됩니다. 자, 근데 앞으로 그런 세상이 계속 지배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거기다가 2030년 정도가 되면 뽑기도 어렵고요. 정말 중요한 게 묶어두는 걸 거예요. 묶어두는 거. 네. 힘들게 뽑아도 바로 튈 겁니다. 왜? 헤드헌팅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거든요. 인재 전쟁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고민이죠.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요즘 세대의 부상입니다. 저희 청중들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하면 땡땡 한번 채워보세요. 네,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그죠? 예, 청중들 특히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바로 된다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2000년생이 온다라는 이몽택 작가의 책을 읽다가 발견한 페이지인데요. 자, 실제로 저도 하면 금방 나와요. 1초 만에 된다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뭐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뭐 약간 아래 분들 다 하면 된다 바로 나옵니다. 자, 하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굉장히 좀 감정적이지만 진취적인 기상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그게 이제 우리 기성세대 리더들이 성장해온 시대였죠. 하면 되는 시대. 자, 근데 그건 아마 86이랑 X까지는 해당될 수 있을 텐데 아마 밀레니얼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밀레니얼들은 하면 된다는 절대 아니고요. 하면 될까? 예, 그게 이제 밀레니얼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2000년생들은 하면 된다는 물론 아니고 하면 될까도 아니고 자, 제가 한번 그 1학기 때 서울대 학부생들한테 요 하면 땡땡을 보여줬어요. 이거 한번 채워봐라. 10초 동안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자, 지금 2004년 5년생들은 자, 이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 자, 이몽택 작가는 그 친구들은 되면하는 친구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되면한다. 자, 하면 된다랑 되면한다. 굉장히 큰 간극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되면한다 해서 어떤 감정, 어떤 태도가 느껴지세요? 자, 되면하는 친구들이니까 이런 거죠. 팔짱 끼고 앉아서 머리에 계산기 꽂고, 그죠? 사전에 결과를 계산하고 오류를 계산하고 실패를 최소화하겠다. 자, 이런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느껴집니다. 자, 그게 요즘 친구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 내 세대 갈등의 핵심은 이 하면 된다로 성장해온 리더들이 이 되면하는 2000년생들이랑 같이 일하고 공존하면서 조직의 미래를 꿈꿔야 되는 게 이제 조직 내 세대 갈등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서울대 경영대학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요새 제일 중시 여기는 게 뭐냐? 직업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방, 하방. 자, 상방은 뭐냐? 업사이드 포텐셜이에요. 제가 삼성전자 입사해서 임원이 되면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연봉이 7억이 됩니다. 한 번 더 경쟁을 뚫어서 사장이 되면 연봉이 뭐 40억, 50억이 돼요. 자, 그게 업사이드 포텐셜 상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연봉 50억 받는 의사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의사가 일단 되면 내가 실패하더라도 좀 속된 말로 말아먹더라도 2억대 후반, 3억대 초중반은 확실하게 탄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방이죠. 요즘 친구들은 자, 결국 실패가 두려운 친구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서울대학교에 들어왔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실패 따윈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직업 선택할 때 상방이 중요할까요? 하방이 중요할까요? 하방이 중요합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직업. 자, 그래서 이제 자, 이공계는 의대 몰빵, 그리고 공대는 변리사 열풍, 그 다음에 우리 인문사회계 학생들은 로스쿨 회계사 열풍. 자, 이 전문적 열풍이 사실 그거로 많이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몽택 작가가 얘기하는 게 기성세대는 좋은 게 좋다. 요즘 세대는 옳은 게 좋다. 자, 좋은 게 좋다라는 말에서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융통성이 중요하지. 유연한 게 중요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성세대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면 요즘 친구들은 옳은 게 좋다.
그때 옳은 건 규칙이다, 원칙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연한 혹은 융통성을 강조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다 왔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운전자들이 비상 깜빡이를 비상 상황에서 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비상등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용하죠. 예, 여러분들은 언제 비상등을 켜십니까? 미안해, 고마워, 다시는 안 그럴게, 너도 그럴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상등을 사용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굉장히 융통성과 유연성, 재량 이런 것들을 강조하던 나라였는데, 자, 그렇게 성장해 온 세대들이 이제 기성세대고요. 자, 요즘 세대, 소위 2000년생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중요한 게 원칙이고 규칙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 2000년생이 온다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자, 무한 리필 고기 뷔페다. 자, 근데 100분 동안 자, 고기를 무제한 먹을 수 있는데 20대 3명의 건장한 청년이 하도 많이 먹어서 보다 못한 주인이 100분은 아직 안 됐는데 1시간 있다 좀 나가달라라는 얘기가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세대 간에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굉장히 많은 기성세대들은 자, 주인의 입장에 공감하더랍니다. 원칙은 무한 리필이지만 정말 무제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 주인도 적당히 마진을 얻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상식이란 잣대를 들이댄 거죠. 원칙은 무한 리필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이제 기성세대, 좋은 게 좋은 사람들의 마인드인 건데 굉장히 많은 젊은 세대들은 무한 리필이라는 원칙으로 사람을 끌어들였으면 자, 그 리스크는 주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칙이 중요하다. 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갈등, 조직 내 세대 갈등을 요약을 한다면 하면 된다 대 되면 한다. 그 다음에 좋은 게 좋다 대 옳은 게 좋다. 자, 융통성과 규칙의 갈등, 그죠? 하면 된다와 되면 한다의 갈등. 자, 이런 이제 조직 내 세대 갈등이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 이 요즘 세대들이 얼마 안 되면 큰 문제 없죠. 자, 예를 들면 우리 현대차, 기아차 50대 이상 직원들이 전체 임직원들의 60%가 넘어요, 여전히. 좀 올드한 기업들이죠. 네, 그런 기업들, 뭐 직원들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이 넘는 후덜덜한 기업들. 아마 요즘 세대 큰 이슈가 안 될 겁니다. 자, 근데 요즘 그런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50대가 20대보다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어요, 사실은. 인구 절벽 때문에, 공채 폐지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대가 20대보다 살짝 많긴 한데요. 굉장히 많은 젊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뭐 MZ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요즘 세대 대략 아주 깔끔하게 203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2030 직원들의 비율 얼마나 될까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말씀드린 뭐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나 이런 좀 약간 근속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은 아마 2030 비율이 아마 제 생각에 50%가 안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나라 시총 5등 정도 하는 초일류 대기업인데 자, 거기 4,5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임직원들 평균 연령이 30살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30 직원들 비율이 4,500명 중에서 한 82%, 83% 정도 되고요. 4,500명 중에서 50살 이상 직원들은 45명, 딱 1%입니다. 자, 우리 판교의 네이버 젊어 보이죠? 네, 대표님이 81년생 여자분이세요. 5,000명의 직원이 있는데 2030 직원들 비율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살이 넘은 직원들은 5,000명 중에 100명이 안 돼요. 자, 이제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요즘 세대가 가장 무시무시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곳이 전문직입니다. 저는 회계학 전공이거든요. 여러분들 회계법인, 우리 4대 대형 회계법인들이 있는데 보통 대형 회계법인들이니까 회계사들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회사마다. 자, 근데 2030 회계사 비율들이 대략 8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김현장이나 뭐 태평양 광장 같은 로펌도 다 75% 이상이다. 자, 현대 아산병원 2030 직원 비율이 의료진 직원들 다 합해서 한 71%,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 아직도 올드한 기업들이 많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2030들 비율이 50% 훌쩍 넘는 기업들이 많다. 또 어떤 기업들은 뭐 80%, 90% 되는 기업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되면하는 친구들과 하면 된다 리더들이 어떻게 일하고 공존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요즘 세대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 요즘 세대가 바로 앞에 계신데 제가 요즘 세대 특징을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첫 번째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그죠? 우리보다는 나, 회사보다는 나, 그죠? 그죠? 회사보다, 우리보다는 내가 중요한 친구들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헤미안 기질이 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업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즘 많은 친구들은 이직을 못하면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내가 이 직장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 1도 없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 이몽택 작가 책에 이제 그 어떤 인터뷰가 있는데요. 어떤 젊은 직장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저는 월 정액 직장인이에요. 사장님은 저를 잠시 구독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우리 생각은 노동력을 내가 임금을 주고 반영구적으로 구매해서 최소 몇 년은 쓰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OTT 같은 거죠. 넷플릭스나 티빙 같이 노동력을 그냥 월 단위로 사장님이 저를 구독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요즘 굉장히 많은 친구들에게 직장은 뭐냐? 예, 저한테 직장이란, 저 같은 라떼에게 직장이란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하고 자아실현의 장이기도 하고 꿈을 실현하는 그런 장소기도 했어요. 자, 근데 가족 같은 회사, 요즘은 상상도 못할 얘기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어색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은 요즘 세대에게 회사란 뭐죠? 네, 일정 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과 복리후생을 받는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자아가 강하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친구들이 많고요. 또 칭찬과 인정에 민감하다. 애들로 말하면 싫은 소리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 또 공정에 민감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SNS나 문자 소통을 선호한다. 뭐 다 아시는 얘기고, 또 일의 재미와 의미를 추구한다. 일이 재미있으면 좋고, 없으면 의미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마지막 특징이 이제 오래 참지 않는답니다. 오래 참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못하는 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눈에 보이는 성과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직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 굉장히 많은 저 같은 어른들이 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까? 자, 이 친구들이 나이를 먹으면 개념을 장착할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 동굴벽화에도, 고대 동굴벽화에도 요즘 애들 버릇 없어. 뭐 이런 얘기 있었다. 예, 자, 나이 지나면, 시간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글쎄요. 자, 이게 결국 이 소위 MG가 됐던 알파가 됐던 이게 세대 효과냐, 연령 효과나 뭐 그 얘기겠죠. 근데 저는 연령 효과, 20대 효과라기보다는 세대 효과라고 보는 축에 가깝고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은 저희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MG만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중2들입니다. 제가 중2 아들들이 2명 있는데 아들들 키워보니까 제 생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MG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더 센 놈들이 오고 있다. 예. 예,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면 한 10년 있어야겠지만 더 센 놈들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기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세대적인 특징들이 한층 강화된 친구들이 이제 10년 뒤면 노동시장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MG의 특성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 MZ 세대가 이제 공정에 민감하다 뭐 그런 얘기를 조금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보통 이제 이 MZ 세대가 보상, 특히 이제 공정한 보상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언론에서 회자됐던 케이스가 한 3년 반 전에 발생했던 SK 하이닉스라는 우리나라 초일류 대기업이죠. 성과급 논란이었습니다. 자,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3년 반 전에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그 전사 성과급, 성과급 공지가 뜬 거죠. 사내 연봉의 20%, 월 기본급의 한 400% 정도가 이제 성과급 공지가 뜬 건데, 자, 바로 그 다음 날 1월 29일 날 김시성을 가진 4년 차 29세 하이닉스 직원이 전 임직원 3만 명한테 메일을 쐈습니다. 네, 사장님 성과급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3만 명한테 메일 쏴보셨어요? 예, 저도 쏴본 적이 없는데, 예. 사장님 성과급이 이게 뭡니까? 어제 발표하신 우리 영업이익이 2배가 됐는데 왜 성과급이 작년이랑 똑같습니까? 자, 이런 굉장히 당돌한 메일을 보냈고 SK 하이닉스의 2030 젊은 직원들이 그 댓글에 폭발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의 댓글이 달리고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SK 오너이신 최태원 회장님이 2천으로 달려오셔서 연봉 30억 원을 반납하셨습니다. 화 풀어 얘들아. 자, 그리고 결국 사장님이 두 번에 걸쳐서 사내 해명문을 발표하시면서 내년에는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논란이 막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그 전에는 이제 초과이익, 영업이익에서 세금이랑 그 다음에 전주들의 목, 자본 비용을 뺀 초과이익의 20%가 성과급 재원 산정 공식이었는데 이거를 심플하게 바꿔버렸어요. 우리 이제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우리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적자가 8조였는데 자, 올해 증권가 추정치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24조 정도 될 거랍니다. 네, 그 HBM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하이닉스 주가 보시면 한 100% 올랐습니다. 과거 1년 동안.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24조가 나오면 거기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얼마죠? 예, 2조 4천억이죠. 물론 2조 4천억은 아닙니다. 연봉의 50%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뭐 러프하게 보면 그 정도 성과급이 풀리는 거죠. 내년 1월 달에.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드리느냐? 구구절절히. 자, 이 성과급을 바라보는 시각. 저 같은 라떼들은요. 인사평가든 성과급이든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네. 뭐 회사가 주면 땡큐인데 안 준다고 뭐 3만 명한테 메일을 쏘고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죠? 자, 근데 요즘 친구들에게 그죠? 성과급은 저희 라떼들은 성과급은 선물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회사가 쏘는 선물이다. 선물은 받고 나서 뭐 화 안 납니다. 싸구려 선물이라도 선물이니까 땡큐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성과급이 선물이 아니에요. 내 성과에 대한 보상이고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이렇게 성과급을 보기 때문에 성과급이 발표되면 내 노력의 크기에 비례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하면 된다, 되면 한다. 특히 이제 그 기성세대 분들은 하면 된다 바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친구들 하면 네 어떻게 채울지 모르죠, 그죠? 자, 그 또 다른 예로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새 공정이 화두죠. 네,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가 진짜 공정인가요?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네,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특히 기성세대 리더분들은 오른쪽이 공정이다, 진짜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실제 제가 기업의 임원 대상 강의를 해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오른쪽이 진짜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울대학교 학부생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진짜 공정은 왼쪽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또 연배에 따라 다른 거죠. 세대에 따라서. 자, 오른쪽은 뭔가요? 결과의 평등에 가깝습니다. 그죠? 출발선상의 불평등을 좀 보정해주자. 네, 결과의 평등에 가깝고 왼쪽은 이제 기회와 과정의 평등, 기회와 과정의 완벽한 평등. 출발선은 무조건 평등해야 된다. 이런 철학에 가깝죠.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제가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자, 오른쪽 결과의 평등은 정의에 가깝습니다. 정의.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언론에서 소비되는 맥락에서의 공정은 왼쪽에 가깝죠. 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옛날 얘기죠. 자,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공정이란 말은 거의 안 들렸어요. 정의가 중요했습니다. 정의. 공정이란 별로 안 들렸거든요, 그죠? 정의가 중요했던 나라였는데 이제 한 40년, 30년 흐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결과의 평등으로 상징되는 정의보다는 기회와 과정의 평등으로 상징되는 공정이 중요한 나라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요즘 친구들에게 공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보통 답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력 대비 보상이다. 내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게 공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직장은 소위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그죠? 네. 일한 시간이 같으면 월급이 많아야 되는 거고, 월급이 같으면 일을 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가 덕담입니다. 그죠? 자, 그게 정확히 반영되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 직원이에요. 삼성전자에서 제가 받는 대우나 처우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따져볼 때는, 자, 일단은 가성비를 계산합니다. 투입 산출 비율. 자, 시간, 노력, 기회 비용을 갈아 넣죠, 회사에서. 그 대가로 뭘 받죠? 뭐 채용, 승진, 보상, 뭐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자, 투입 산출 비율, 가성비를 계산한 다음에, 자, 이게 공정하냐는 항상 비교를 통합니다. 비교. 제일 중요한 게 비교예요. 요즘 친구들은 비교가 키워드인 거고, 자,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직장인들은 다 알고 있는 블라인드. 자, 블라인드를 통해서 블라인드 가입자가 700만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들은 다 블라인드 가입자라고 보시면 되고, 자 블라인드를 통해서 이 교환 비율, 이 가성비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나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이 정도 일하고 이 정도 받는데 나랑 비슷한 SK 하이닉스 직원들은 이 정도 일하고 이 정도 받네. 나는 비율이 낮네. 이제 현타가 옵니다. 불공정 지각이 생기는 거죠. 내 비율이 낮으니까. 자,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분자를 올리든가 분모를 낮추면 되겠죠. 그죠? 월급을 올리던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실적이 좋으니까 뭐 기본급 인상, 성과급 인상 하기 쉽죠. 최근에 1, 2월이면 성과급, 기본급 인상 논란을 앓습니다. 네, 몸살을 앓죠. 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고, 자, 예를 들면 공공부문 분자 못 올려요. 자, 분자 못 올리면 네, 받은 만큼 일해야죠. 그죠? 예,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워라밸에 목을 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독특한 공정관을 이제 왜 갖게 되느냐? 자, 이 요즘 세대가 이런 그 독특한 공정관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된 시대. 자, 저는 72년생이에요. 94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GDP 성장률이 9.3%였어요. 아마 여기 젊은 청중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성장률이었을 거예요. 제 선배들은 10%, 15%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3% 이상 성장한 적이 없다. 파이는 더 이상 안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 저나 혹은 제 선배들은 미래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될 거란 확신으로 자랐습니다. 그죠? 파이가 계속 커져 왔고 커질 것이다.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읽고 자랐던 책들, 이런 책들입니다. 베스트셀러, 정주영 회장님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네, 정주영 회장님. 김우중 회장님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굉장히 진취적인 제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책 읽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책 제목,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예.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작년에 이제 잘 팔렸던 에세이 제목이 벼랑 끝이지만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 또 작년에 딱 1인분만 할게요. 뭐 이런 책들. 올해는 보니까 뭐 김창완 씨의 방송인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이런 책이 잘 팔리더라고요. 세상이 바뀐 거죠. 이제 파이는 더 이상 안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50대 청중이 계시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20대 자녀들한테. 야, 너 잘 될 것 같냐? 물어보시면 잘 되기보다는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20대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제 성장은 끝났고, 자,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서가 불안이고요. 요즘 세대에. 자, 파이가 더 이상 안 커지면 뭐가 중요하죠? 요만큼의 불공정도 없이 파이를 정확하게 쪼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파이가 커지던 저 같은 사람들은 파이를 어떻게 쪼개든 제 몫은 커집니다. 파이가 커지니까. 근데 이제 파이는 안 커져요. 그러면 정확하게 쪼개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공정에 민감해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 친구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뛰어난 역량을 쌓아왔다. 자, 우리 서울시는 학원의 개수가 24,000개입니다. 네, 편의점 개수는 8,500개, 카페는 14,000개. 자, 제 생각엔 편의점, 카페, 길가에 돌멩이처럼 많은데 그거보다 편의점이 한 3배 정도 되는 학원이 수도 서울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결국 이제 50대 부모들이 20대 자녀들을 갈아 넣어서 키운 거죠. 예, 왜 갈아 넣어서 키웠을까요? 네, 나의 중산층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네, 집중 양육한 게 요즘 세대입니다. 그죠? 20대들 특히. 자,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서 저희보다 훨씬 먼저 경쟁이 시작되고 다단계 경쟁을 해서 이제 최고의 역량을 쌓고, 자, 취업을 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 나와서. 왜 좋은 대에 가려고 하죠?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죠. 자, 이게 이제 실제 자료인데, 자, 서울대학교 동문과 22년 선후배입니다. 자, 왼쪽은 88학번, 자, 오른쪽은 10학번. 자, 우리 88학번 선배님 스펙 한번 볼까요? 동문과 선배님 학점 2.7. 제 기준으로 나쁜 학점은 아니에요. 자, 근데 요즘에 저 정도면은 저희 경영대학에서 최하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학 점수 없습니다. 라떼들의 유일한 자격증은 운전면허증이에요. 1종이냐 2종이냐가 중요합니다. 경력 없죠. 자, 근데 재벌 계열사 무난히 합격해서 잘 다니고 계시고, 자, 근데 22년 후배 어떻게 되시나요? 자, 22년 후배님은 자, 뭐 학점, 어학 점수, 뭐 스펙, 뭐 하나도 빠지는 게 없는데 육각형 인간인데 23곳에 지원해서 다 불합격했다. 자, 이게 이제 현실이죠. 그죠? 자, 제가 이제 기아라는 회사의 사회이사로 있는데 재작년에 저희 기아에서 생산직 근로자 100명을 뽑았는데 5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에서 작년에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채용했는데 18만 명이 지원했어요. 지금 이제 물론 뭐 좋은 직장이죠. 킹산직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현기차 생산직이 되기 위해서 뚜렷한 경쟁이 400대 1에서 500대 1이다. 자,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친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 노력 대비 보상이라는 공정관을 갖게 됐고요. 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 능력주의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기반 능력주의, 시험 기반 자원 배분 시스템. 자, 완벽한 공정은 없지만 그 중에 제일 그나마 공정한 게 시험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제가 서울대학교 학부생들한테 학기 초에 야 학점을 뭐로 매기면 좋겠니 물어보면은 이구동성으로 시험 한 방이요 그럽니다. 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평가 기준이 있니? 조별 과제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능력주의 시험 기반 능력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의 공정관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주의 더하기 능력주의 두 개 합하면 개인주의적인 능력주의가 요즘 친구들의 핵심 공정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SK그룹이랑 2년 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젊은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10명 중에 6명 정도의 이제 SK 회사원들은 네, 동일 보상은 뭐죠? 네, 보상을 M빵으로 나누는 겁니다. 성과급을 M빵으로, 그죠? 능력주의 기반 차등 보상은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보상이 차등 분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등 보상을 선언하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6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경쟁을 거쳐서 검증된 능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기회와 재화와 자원이 차등 분배되는 게 그나마 제일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친구들이 원칙과 규칙을 중요시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자, 원칙과 규칙을 선호한다. 정해진 바를 그대로 지키는 게 합당하다고 믿는 친구들이죠. 그럼 반칙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반칙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은. 저희는 좋은 게 좋으니까 상식에만 부합하면 좀 반칙해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좀 비정형적인 디지털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이 뭔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분노가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원칙에 집착할까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떤 그 게임의 룰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 같은 라떼들은 100만이 태어났지만 한 해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시험 한 방으로 경쟁을 뚫었습니다. 뭐 시험을 잘 봐서 뭐 스카이에 가고 시험을 잘 봐서 삼성에 입사하고 판검사가 되고 이런 형태의 경쟁을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시험 한 방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상이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실제로 우리 서울대학교에 올 3월에 3,300명의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10명 중에 6명은 여전히 수시로 들어왔습니다. 수능 잘 봐서 온 친구들은 달랑 4명, 10명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채 시험을 잘 봐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한다? 불가능입니다. 삼성밖에 없어요 지금. 네, 5대 그룹 중에서 삼성을 제외하고는 다 수시 채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채용 선발의 룰이 뭐냐면 학교든 기업이든 정시에서 수시로 바뀌었어요. 네, 시험 잘 봐서 서울대 가는 거 어렵고요. 시험 잘 봐서 SK 입사하는 거 불가능하고 시험 잘 봐서 소년 판사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죠? 판사가 되려면 로스쿨 나오고 변시 붙고 검사로 10년 일하다가 이제 판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채용 선발 진학을 결정할 때, 자, 우리가 정량적인 룰로 우리가 소위 정시로 선발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정성적인 룰로 평가를 해서 수시로 선발할 수도 있는데, 자, 요즘 친구들은 시험이 제일 공정하다라고 그나마 믿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채용 선발의 룰은 과거 한 20년 동안 정시에서 수시로 바뀌어 왔어요. 네, 이제 판사든 회사원이든 서울대 학생이든 시험 한 방으로 못 들어갑니다. 대단히 어려운 구조죠. 자, 근데 이 선발의 규칙이 정량적일 수도 있고 정성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때도 평가 결과 혹은 선발 결과, 채용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들까요? 시험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소위 납득을 하기가 쉬워요. 최소한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본 거기 때문에 납득이 쉬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예를 들면 뭐 학교 생활 기록부라든가 아니면 이력서라든가 뭐 스펙 경쟁을 통해서 역량 경쟁을 통해서 너보다 제가 나라고 했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죠?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라온 환경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장 배경이. 자,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시험 위주의 정량 평가 토너먼트를 했다면 요즘 친구들은 훨씬 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이 정성 평가 토너먼트를 뚫고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 경쟁의 단계마다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고 공정한지 따져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일상이 된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요즘 친구들이 원칙에 집착하는 이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반칙에 대한 분노가 큰 이유, 이 결과에서도 보여지는데 기업의 평가에서도 정량평가, 정성평가, 인사평가에서도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를 10명 중에 한 6명이 선호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총 5위의 대기업에서 5천 명의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30세가 안 되는 그런 기업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바뀌어야겠죠. 이제 조직을 이제 움직이는 룰, 특히 평가 보상 제도가 바뀌어야 될 텐데, 자, 이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팀원이 몇 명인가요? 굉장히 춤을 잘 추는 비보잉 그룹이 있는데 팀원이 한 5명 혹은 6명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성과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예, 성과는 가운데 우통 벗은 청년 혼자 다 내고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박수만 치고 있죠. 그죠? 자, 이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 이 짤의 제목이 조별과제 잔혹사입니다. 네, 요즘 친구들이 저는 딱 1인분만 할게요 라고 하죠. 1인분 이상 요구하면 굉장히 반발합니다. 또 1인분을 못하는 친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혹하죠. 자, 이 조별과제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죠? 자, 결국은 조별과제 왜 싫으냐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먹튀가 싫어요. 무임승차자가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 똑같은 일이 기업에서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정말 춤을 잘 추네. 탁월한 성과네. 파격적인 보상을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나눠줍니까? 파격적인 보상을 N빵으로 나눠줘요. 자, N빵으로 나눠주면 저 6명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이직하겠습니까? 네, 저 가운데 우통 벗은 청년이 제일 먼저 이직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보상 제도를 설계할 때 전사냐 부문이냐, 삼성전자 전체가 잘한 게 중요하니 아니면은 우리 반도체가 잘한 게 중요하니, 혹은 뭐 집단이냐 개인이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전사냐 부문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이건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철학에 따라 다른데 이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집단이냐 개인이냐 누구한테 방점을 찍었을까요? 집단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성과급 하면은 제일 유명한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자, 삼성전자 이제 매년 1월 말 이제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올해 이제 화두가 됐던 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7만 5천 명이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 OPI라는 성과급인데, 자, 올해는 많이 안 풀렸죠. 그죠? 올해 1월 달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자, 근데 22년도 실적에 기반한 2023년 1월에 지급한 성과급은 대략 한 4조 원입니다. 성과급이 4조가 풀렸어요. 4조를 12만 4천 명한테 나눠줘야 돼요. 자, 무슨 기준으로 나눠주면 좋을까요? 자, 아무튼 그 각설하고 1월 말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뭐 23년 1월에 4조가 풀리면 삼성전자 블라인드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아, 이 회사는 머슴도 대감집에서 해야 돼. 예, 여러분들 머슴의 성과가 뭘까요? 머슴이 장작을 얼마나 잘 패느냐, 이것도 성과죠. 자, 근데 또 다른 성과는 자, 머슴네 주인집이 얼마나 잘 사느냐, 대감집이냐 농부집이냐도 중요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예,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주인집이 얼마나 잘 사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네, 대감집, 예를 들면 반도체 부문, 올해는 예외지만 무선사업부 이런 데가 대감집입니다. 농부집은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만드는 소비자 가전 사업부라든가 뭐 의료기기 사업부 이런 데가 농부집이에요. 이렇게 대감집은 계속 대감집이고 농부집은 계속 농부집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런 거죠. 그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직원이면 너 용의 꼬리를 할래? 뱀의 머리를 할래?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면, 자,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한 조직이니까 뭘 하셔야 됩니까? 일단은 용을 하셔야 돼요. 꼬리라도 용을 하셔야 뱀의 머리보다도 많이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용의 꼬리가 뭐냐? 고성과 부문의 저성과자. 뱀의 머리는 저성과 부문의 고성과자. 삼성전자는 명확한 철학이 있어요. 우리는 용이냐 뱀이냐가 더 중요하다. 주인집이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하다. 우린 집단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예 보상을 그렇게 설계해 놨어요. 용의 꼬리가 뱀의 머리보다 항상 많이 받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건 회사의 철학이죠. 자, 근데 그 SK의 젊은 직장인들한테 2년 전에 물어본 바로는 야, 너 뱀의 꼬리가 더 많이 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 뱀의 머리가 더 많이 받는 게 맞느냐 혹은 용의 꼬리가 더 많이 받는 게 맞느냐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6명의 SK 직장인들이 젊은 직장인들이 뱀의 머리가 더 받아야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의 꼬리가 더 받아야죠 라고 얘기한 삼성의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요즘 직장인들은 뭐가 중요한가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그죠? 자, 근데 이제 개인의 성과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안 나와요. 여기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자, 개인의 성과는 누가 평가합니까? 리더가 평가해요. 리더. 그죠? 리더가 평가하는데 자, 이 리더의 인사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그 개인의 성과를 보상에도 반영받을 수 있을 텐데 자, 리더의 인사평가 결과를 잘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0명 중에 6명은 리더의 인사평가 결과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자, 신뢰하지 않는 이유 딱 2가지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팀장님은. 2번째, 1년 내내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C를 주신다. 자, 이게 2가지 불만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고쳐야지 이 개인 평가의 신뢰성을 제거할 수 있겠죠. 자, 원칙이 중요하고 규칙이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연초에 인사평가 기준을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불만이 없습니다. 자, 우리 상대평가잖아요. 보통 인사평가는. 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S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C를 받은 사람도 있는 거지만 최소한 야, 내가 이 평가 결과는 절대 동의 못하지만 최소한 이 기준대로 했으면 내가 평가했어 나는 C야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동의는 못하지만 납득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팀장님이 아니라 내가 규칙대로 인사평가를 했어도 나는 C가 나왔을 거야. 물론 아쉽고 불만이 많지만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소위 납득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평가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죠. 자, 요즘은 어떤 시대냐. 10년 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교수한테 A+를 받은 학생들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이 A+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왜 A+를 받았는지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예, 피드백 세대죠. 자, 무슨 얘기냐? 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인사평가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S를 받은 회사원도 C를 받은 회사원도 받아들고 나서 이럴 줄 알았어. 예상대로네. 라고 예측 가능한 게 중요한 거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예측 가능한 평가를 원하고요. 예측 가능해야 우리가 나중에 좀 결과를 수용할 수 있죠. 네,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피드백. 1년 내내 한마디도 안 하다가 연말에 갑자기 C를 주는 게 최악의 평가입니다. 네, 평가는 1년 내내 하는 거다. 1년 내내 365일 관찰과 기록이 종합돼서 나오는 게 평가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에서 강조하는 게 만나라는 거죠. 분기마다 4번 그러니까 1년에 4번 분기마다 만나서 피평가자랑 1대1로 30분 면담을 합니다. 성과에 대한 설명도 듣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 잘한 건 이렇게 잘했고 미진한 건 이게 미진하니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나의 객관적인 위치가 우리 팀에서 몇 등 정도인지 좀 현실 자각을 하겠죠. 그러면 평가 결과가 더 예측 가능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피드백을 줘야 성장과 발전을 하죠. 네, 저희 교수들은 학생들 줄 세우면 평가가 끝이에요. 왜? 그들을 다시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회사의 부장님들은 C를 줘도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그 회사원들이랑. 그래서 중요한 건 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현대자동차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Come grow with us. 자, 보시면은 저 이 광고가 굉장히 이 최근 트렌드를 잘 캐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랑 같이 성장하자 이런 얘기죠. 얘들아, 학생들아, 우리 현대자동차 선택해줘. 같이 성장하자. 자, 이때 이 현대자동차 이 채용 담당자가 생각한 성장은 뭘까요? 야, 너 우리 회사 와서 임원 되고 사장님 되고 쭉쭉 승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자, 저 같은 라떼들은 성장하면 승진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요즘 친구들은 성장이 승진이 아닙니다. SK 젊은 직장인들 조사해 보면 성장이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10명 중에 1명. 네, 10명 중에 5명 이상은 성장은 뭐다? 몸값의 상승이다. 네, 몸값을 키워줄 수 있는 회사에 나는 가고 싶다. 그런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죠? 직장에서 직장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리고 직장에 남아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장이다. 결국 나의 몸값을 키워주지 못하면 나는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죠. 그죠? 해가 지나면 해가 지날수록 나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몸값을 높여주는 회사에 좀 더 오래 할 결심을 하겠죠. 오래 함께 할 결심을 하겠죠. 그죠? 물론 정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죠? 좀 더 오래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자, 몸값이 중요해진 이유는 뭘까요? 몸값과 이직은 쌍둥이다. 여러분들 이직 생각 안 하면 몸값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 서울대 이직할 생각 없거든요. 예, 서울대학교 이직률이 1%가 안 됩니다. 교수들이. 예, 뭐 좋은 직장인가? 글쎄요. 예, 아무튼 결국 그 이직을 생각을 안 하면 몸값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직을 한다고 생각하면 몇 년 뒤에 몸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직을 하고 싶겠죠. 자, 그러니까 내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강의를 정리하면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가 2030년 이후에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이 굉장히 귀해지는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2030 직원들의 비율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정해져 있지만은 그 정해진 미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기업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자, 이제는 말만 사람이 미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진심으로 사람이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에 사람이 미래다라고 진심으로 믿는 기업만 선택받고, 그리고 머물러지는,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